예진 알바는 쉬는 날 뭐 해요? 저는 뭐 책 읽고 영화 감상하고 뭐 뜨개질하고 음악 듣고 뭐 이런 거 하죠. 알았어요. 알았고요. 쉬는 날 뭐 하냐고.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이제 뭐 일단은 눈 뜨자마자 먹고 다시 누워요. 다시 눕고 다시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뭐 이런 걸 반복하죠. 아, 똑같구나. 쉬는 날. 똑같죠. 네, 쉬는 똑같네. 비슷비슷하네. 그렇죠. 아니 뭐 쉬는 날에 이렇게 느긋하게 누워가지고 영화 한 편 보는 게 낙이죠, 낙. 맞아. 쉬는 날 진짜 누워서 예전 영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편하게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 영화 좋겠다, 영화. 영화 보는 거. 오늘 영화 얘기 어때요? 좋아요. 진짜요? 아니 맨날 우리 과학 얘기만 하다가 오늘 영화 얘기 괜찮아요? 아, 영화 얘기 해야지. 그러면은 제가 얼른 가서 문 열게요. 오케이. 오늘도 과학 영화 얘기인데. 자, 오늘도 과한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편하게 오늘 영화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영화 다들 좋아요. 좋아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SF 영화 얘기를 나눌 때 이분을 빼고 나눌 수 없다고 해요. 서울 SF 아카이브 박산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통 SF 영화하면 말 그대로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상 과학이죠. 그럼 뭐 그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로봇 관련된 이야기,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SF 영화에 들어가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네. 과학 기술적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들로 흔히들 이제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다는 아니고 과학 기술적 상상력을 발휘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윤리적인 영향은 어떻게 나올까,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라든가 우리 인간의 미래라든가 그런 사회적 윤리적 상상력이 반드시 또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지 좋은 SF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SF에 분명히 공상이라는 말이 없는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없네요, 왜, 진짜. 왜 공상이 들어갔는지. 그게 사실 이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판타지하고 SF 이 두 장르를 같이 일컫는 말로 공상 및 과학소설 이런 말을 줄여서 공상과학소설이라고 썼거든요. 일본에서.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60년대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부터도 과학소설이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과학소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60년대쯤부터 그 일본에서 들어온 공상과학소설, 공상과학 이런 말이 어느덧 SF를 나타내는 말로 좀 퍼지면서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SF 소설을 본다 뭐 이러면은 그 허황된 이야기 뭐하러 보냐, 시간 낭비하고 공부나 하지. 저도 뭐 그런 얘기 좀 들으면서 컸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또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대화 주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오시기 전에 이은희 작가님과 우리 이광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찌르면은 SF 영화에 대해서 네. 다 나온다. 그 SF 소문이 아니에요, 아카이브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냥 아카이브세요. 걸어다니는 네. 아카이브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카이브 자체세요. 네. 네. 과체이십니다.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영화는요,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입니다. 우주의 시간을 다룬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One thing becomes really clear. Two. And that's that you want to make sure your children feel safe. One. I'm coming back. 야, 저도 진짜 이거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인데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대표님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영화들은 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영화라면 인터스텔라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위한 SF 영화다. 예.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수준이 있다, 조금 더 예, 깊이 예. 파고든다 뭐 이런. 예,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그게 어떤 내용의 이론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아마 선뜻 또 말이 잘 안 나오실 텐데 이 영화는 거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상대성 이론 중에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느 한 파트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예, 이제 이 박사님이 이제 오늘 담당해 주실 몫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생각나는 게 모스부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네. 예, 예. 사실 저한테 너무 어려운 영화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어려움 때문에 이게 성공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겠다. 주변에 그 저희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중학생 정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 이 영화를 보면 영화도 재밌지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 그래서 많이 보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얘는 어렵다는 걸로 소문이 나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영화가 됐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뭐 내용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저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강한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뭐 설명해 네, 주세요. 네, 뭐 상대성 이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뭐 상대성 이론 그 글자만 좀 알아요. 네. 네. 아이, 상대적이라는 네. 얘기죠? 인터스텔라 영화가 그 상대성 이론 중에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그 느낌이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특수. 드세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키는 상대성 이론이고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는 이론. 그러니까 일반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좀 쉽다고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 중에서 특수한 상황, 특수한 그러니까 상황에만 적용되는. 속도가 일정한 상황, 아. 네, 이럴 때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지금은 아. 고등학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머리를 쥐어뜯으며 네, 만들어낸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아 일단 그 모르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영화에 나오는 게 이제 웜홀이거든요. 뭔가 뭐 구멍인 건 맞는데. 우주 공간을 우리가 이동을 할 때에도 벌레 구멍처럼 어떤 그 지름길 같은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그 지름길의 입구가 블랙홀이고 출구가 화이트홀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좀 상상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보다는 이광환 박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블랙홀의 존재는 지금 이제 입증이 됐죠. 근데 웜홀하고 화이트홀의 존재는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가정이고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게 아직 저기 증명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홀은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못 찍는 건가요?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그냥 달려가 가지고는 도저히 도착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네, 그래서 뭔가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지름길 같은 걸 상정을 해야만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종이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서 종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너무 기니까 이걸 접어서 구멍을 뚫어버리면 바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어문과 이거예요. 파이터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저는 종이 드셔서 네,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 근데 접는. 아, 접어서 뚫는 구멍을 거죠. 뚫어서 완전 새로운 개념이네. 네. 지나가는 건데 그게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온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전에 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그 우주여행으로 실제로 영화로 만들려고 혹은 소설로 쓰려고 그 칼 세이건이 무슨 영화였죠? 콘택트. 칼 세이건이 이제 소설로 썼죠. 소설로 쓸 때 그런 웜홀을 상징하려고 하다 보니까 블랙홀로 들어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랙홀이 없는 웜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킵손이라는 자기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네, 그 킵손 교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통하지 않고 그냥 우주 공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을 뻥 뚫어서 갈 수 있다. 라는 걸 계산해서 컨택트에 처음에 나오게 됐고 그분이 인터스텔라도 그대로 자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에도 그런 웜홀이 나옵니다. 예, 그분 이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렇죠. 네. 그분이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웜홀과 블랙홀의 차이점이 뭔가요, 정확하게? 블랙홀은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들이 확인이 된 거고. 네, 죽으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확인도 되었고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아, 많아요 심지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웜홀은 자연적으로 일단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이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도 잘 들어보시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딱 주인공이 웜홀을 딱 보고 이분은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저게 웜홀인 줄 알아요. 네, 보자마자 저건 웜홀인데
그러더니 웜홀은 자연 상태에서 생기지 않는데?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걸로 나와요. 아, 확실히 그 전문가가 보는 이 영화와 비전문가가 보는 건 기억나는 대사도 네. 다르군요. 네. 그런데 이제 SF 작가들은 이 가능성을 가져와서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는 순간 우주여행도 가능해지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어지니까 먼저 차용해서 그동안 계속 쓰셨던 거죠. 그거는 그런 설정을 안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가요. 뭐 다들 잘 아시는 스타워즈라든가 닥터 스트레인지 또 뭐 스타트랙 같이 보면 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여행을 장거리로 막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따지면 다 말이 안 돼요. 그거를 되게 하려면 그냥 웜홀이라는 또는 초광속이라는 개념이 된다 치고 그 스토리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이름부터가 홀이니까 뭔가 구멍이라는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블랙홀이 어떤 구멍, 어디 빨려 들어가는 구멍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요? 그냥 하나의 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체가 죽어서 만들어지는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인 거예요. 아주 네, 그래서 꽉 응축돼가지고. 뭔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블랙홀,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서 꽤 오랫동안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킵손이라는 과학자가 그런 거 없이도 웜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라는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특히 다른 시간,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공간 여행도 가능한 다른 외계로도 간다거나, 그러니까 우주의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접으면 바로 갈 수 있다. 지금 이 종이로 설명하는 이 장면이 그 97년에 나온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가 SF 호러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공포 영화 팬들 사이에서 나름 좀 또 컬트적으로 유명해요. 너무 그리고 이벤트 호라이즌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게 또 물리학 용어죠, 사실은. 블랙홀의 경계를 말하는 용어가 그 경계. 네, 이벤트 호라이즌. 거기를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어떤 사건과 물리적 특성들의 경계선이라는 의미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 블랙홀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면은 보통 뭔가가 계속 빨려 들어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계가 딱 있어요. 이걸 넘어가면은 빛도 못 빠져나와요. 아무것도 못 빠져나오죠. 그 길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래요. 오늘 영화 얘기한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이벤트 호라이즌은 보세요. 자,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 블랙홀과 가까이 있는 행성의 한 시간이 지구에서는 7년이라는 설정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그걸 그 킵손이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계산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계산을 해서 그럼 가능하다라고 보고 가능하기 설정한 때문에 건가요? 한 거죠. 오. 네. 아까 말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 효과 중에 하나가 중력이 강해지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아, 중력이 강해지면 강한 중력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원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는 속력이 빠르면 빨라지면. 또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럼 그 중력이 약해지면 시간이 더 빨리 가나요? 더 빨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요. 오, 희한하네. 제3자가 관찰을 할 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고, 당사자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몰라요. 그냥 평소처럼 시간은 가는데 누가 볼 때 그러니까 당사자는 모르고 둘을 비교해 보면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중력이 강한 쪽에 있던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간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실험을 하기 전에 예전에 미국에서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거를 똑같이 시간을 맞춘 시계를 두 개를 준비를 해서 하나는 이제 지상에 두고 하나는 비행기에 싣고 나서 이 비행기가 한참 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지상에 내려갔고 이 두 시계를 비교해 봤더니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비행기에 싣고 돌다가 내려왔던 시계가 조금 느리게 가더라. GPS 위성을 우리가 위성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네. GPS 위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요.
네. 그리고 또 지구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높이. 그래서 중력이 약해져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빠르게 가요. 빨리 가고. 그 두 개가 서로 반대 상황인데 중력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GPS 의성이 지상에 있는 시계보다 더 빠르게 갑니다. 그거를 보정을 안 해주면 위치가 틀려요. 몇십 미터 차이가 나요. 야, 중력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일상적으로 이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되게 일상적으로 나오는 게 그 아바타 기억나시나요? 네. 아바타에서도 사실 뭐가 나오냐면은 그 알파 스타우리 행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설정이 나오거든요. 실제 도착했을 때 나이를 덜 먹어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것만 기억이 나요.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콘택트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래도 과학 부분은 어렵지만 친숙함을 느끼는 게 둘 다 보면 아버지하고 딸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조디 포스터도 어렸을 때 잃었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외계 존재하고 대화를 하고, 인터스텔라에서도 아버지가 우주로 떠났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이제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딸은 완전히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또 부녀가 해오를 하고. 이렇게 우주여행으로 시간 느리게 가는 거에 고전적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속성 탈출이라고. 맞아. 이 개념이 얼마나 익숙한지 최근에 개봉한 영화 버즈 라이트이어 라는 영화에서 어린이용 만화 영화인데 여기서 이 개념이 나와요. 그 행성에 불시착하거든요. 근데 지구로 가려면 광속 정도는 가야지만 지구로 갈 수가 있어. 시험 비행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광속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광속의 80%, 90%까지 도달하는 시험을 몇 번 하고 내려오니까 지상에서 100년이 훨씬 넘게 지나간 거죠. 이론,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가 광속에 도달하는 순간 시간은 정지됩니다. 관찰자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나이를 아예 안 먹고 딱 멈추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나이를 안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으로 가면 우리 노화도 좀 늦출 수가 있나요? 자신의 몸은 그냥 그 시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느리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돌아와야 이게 비교가 비교가 돼야지 이제. 있는 돌아오면 이제 말짱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가 너보다 덜 늙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상대가 있어야 그치? 그 효과가 네. 빛을 보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안 보이던 장면들이 보일 네, 것 같아요. 보일 것 같아요. 안 들리던 대사들이 이해가 들리고 오늘 알고 그 말씀해주신 워몰이다. 저건 만들어질 수 없는데라는 그거 제가 오늘 꼭 찾아보겠습니다. 알고 봐야 됩니다. 네. 저도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앤 해서웨이 배우가 그런 대사를 치잖아요.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없지 않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우주의 여러 가지 법칙이라든가 사물의 원리 같은 것들이 사실은 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게 SF가 줄 수 있는 어떤 더 확장된 상상력인 것 같거든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딸 간의 이런 사랑, 그 다음에 또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이런 애정, 이런 걸 다 포함한 어떤 정서, 사랑,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좀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 다음 영화는 이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바이러스 좀비물의 한국화를 선도한 영화입니다. 킹덤,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을 심도 있게 그려냈죠. 사람을 먹어!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킹덤이나 부산행 같은 경우 좀비물, 네. 이것도 SF 영화로 볼 수가 있나요? 네, 좀비물은 이제 다들 이제 공포물, 뭐 네. 스릴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SF하고는 약간 좀 다른 장르 같이 보시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예. 전에 오시기 전에 저는 해리포터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음. 해리포터도 SF 아닌가요? 막 이제 막 마법을 부리고 하니까 근데 단호하게 그건 판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가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영화나 이런 걸로 익숙한 좀비라는 개념이 사실은 기원이 된 어느 하나의 SF 영화가 있어요.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흑백 독립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들어보셨을 시체들의 밤. 거예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예. 그 영화가 그때 당시에 진짜 소자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 좀비가 그 영화에서 어떻게 생겨났냐면 미국이 우주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뭔가에 오염이 되어서 다시 지구의 어느 마을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좀비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의 어떤 SF적 설정의 시작이에요. 예, 그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들은 원래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이제 죽어있는 시체들이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물어뜯으면 그 물어뜯는 행위에 의해서 멀쩡한 사람도 그 정체불명의 우주 생명체 또는 뭐 바이러스 이거에 감염이 되어서 또 좀비가 되고 그 설정을 그 뒤에 수십 년 동안 여러 SF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게 이제 좀비 세계관이 그렇게 다 퍼진 거죠. 시작은 근데 SF였다. 늘 접하는 장면이지만 좀비들이 물어뜯어서 감염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겠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광견병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광견병에 네. 걸리면 광견병 바이러스가 뇌를 침탈을 해서 네. 사람을 물어뜯게 만들고 광포하게 만드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광견병이 다른 말로 공수병이라고 하거든요. 공수병. 네, 물을 무서워하는데 심지어 자기 침도 무서워해서 침을 계속 흘려요. 아. 근데 이 상태로 물면 이 침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남한테 훨씬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정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그리고 실제 킹덤에서 보시면은 거기서도 보면 동물들도 걸리잖아요. 맞아요. 실제 광견병도 흔히 광견병이라고 해서 개한테 물려서 걸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포유를 하면 다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광견병을 옮기는 동물 중 1위가 박쥐고요. 아, 또 박쥐군요. 우리나라의 박쥐가 제일 경우에는 많으니까요.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 의외로 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요? 네, 소요. 그래서 그 착하게 생긴 한우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소는 사람 잘 안 물기 때문에 번지진 않는데 주로 광우병이 예. 그건가요? 그건 딴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경우는 야생 너구리 같은데 많이 긁히거나 해서 걸린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난다. 어긋난다. 네. 그게 죽어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요. 네, 뭐 소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없는데 거의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어떤 말이 안 설정에서 보면은 왜 좀비가 이렇게 빛을 가리면 우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식물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뭐 끈끈이 죽어 뭐 이런 애들처럼. 근데 사실 킹덤에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생충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맞아요. 그 눈으로 보여요. 그 풀잎 뒤에 붙어 있던 왜냐면 알이 있었고 그 알이 실제 있었고, 그리고 맞아요. 몸에서 기생충이 빠져나오는 것도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기생 생명체가 인간은 침탈해서 인간의 뇌를 조정한다. 뭐 이런 느낌은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그 생물체를 바이러스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네. 거죠. 근데 사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요. 네. 일단 기생충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렇죠.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몸 바깥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특정을 하고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왜 물에 빠뜨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균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떼어놓고 얘만 죽이는 게 가능해요. 물론 항생제도 많고요. 근데 바이러스는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게 몸에만 들어오면 마치 생명체처럼 활동을 하고 내 몸에 심지어 세포 안에 들어가야 생명체처럼 활동을 해요. 그럼 이 세포를 죽이지 않고 얘만 꺼내서 없앤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효과 좋은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게 항생제만큼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바이러스는 또 변이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훨씬 더 없애기 까다로운 존재라. 근데 그 세균을 퍼뜨리는 그 숙주는 멀쩡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인간에게나 또 어떤 다른 생명체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더 얄미운 것 같아요. 지는 멀쩡한데. 연가시로 유명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얘는 최종 숙주는 물에 살아요. 근데 얘는 물속에서 단독으로 못 살아요.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네, 특히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유충 단계일 때와 성충 단계일 때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유충 때는 이 생명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기를 성충까지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기생하면서. 성충한테 가면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알만 낳고 죽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잘 알려져 있듯이 그 새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은 새 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유충 때 개미한테 먹혀요. 개미 몸속에서 잘 자란 다음에 개미의 뇌를 조종해서 개미가 풀잎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있게요. 그럼 얘네들이 새가 와서 잡아먹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개미 배를 빨갛게 만들기도 해요. 마치 딸기처럼. 아, 맛있게 먹고 보이기 갈 때. 위해서 네, 그래서 새 몸속에 진짜 열심히 들어가요. 산다. 네, 그런데 이게 중간 수치 개념이 있고요.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박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박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유류가 5,400종인데 박쥐가 1,000종이 넘어요. 굉장히 많아서 전 세계 다 퍼져 살고요. 그리고 박쥐는 날아다니잖아요.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안 보이는 것뿐이지 굉장히 많군요. 네,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날아다니면서 이게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체온이 40도 가까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아, 끔찍해. 네, 그리고 박쥐 면역기가 굉장히 강해요. 활동을 못하고 거기 살아있다가 이 박쥐가 다른 생명체를 물면 여기 넘어가서 번식을 하는 거죠. 체온이 좀 낮은 다른 동물들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이제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신기하다. 병원에 걸렸을 때 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열이 나야 우리 몸의 면역계가 활성화되고 그걸 퇴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부산행. 을 들 수가 있는데 킹덤과 부산행의 공통점을 보면 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실제로 이 좀비 바이러스, 좀비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사람에게는 모르겠고요. 식물에서는 좀비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생생명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파이토플라스마라는 기생생명체가 있는데 이게 보통 식물에 감염이 돼요. 근데 식물들은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말고 풀들은 봄에 활짝 피었다가 가을에 다 말라 죽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 식물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파이토플라즈마가 식물에 감염이 되면 이 식물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좀비 상태가 되는 네, 거군요. 열매를 못 맺는데 어. 잎이나 이런 것 줄기는 훨씬 더 싱싱하게 오래 살아남아요. 어. 그래야 생명을 연장을 해야 자기가 거기서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식물 좀비를 만드는 거죠. 대박이네.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편안한 상태로. 원래 생명체는 원래 생명체는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만들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래야지.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그 에너지를 얘를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니까.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화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는 너무 사실적이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진짜 굉장히 실감하게 하고. 좀비 같은 삶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성서에 우리가 살면서도.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가 대박을 치고 나서 그 감독이 그 소위 말하는 데드 시리즈, 좀비 시리즈 영화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영화로 돈 오브 더 데드라고 Dawn of the 시체들의 새벽. 네, 네, 네. 그 영화가 사회 평론가들한테 특히 영화 평론가 중에서도 사회 비평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호응을 받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커다란 쇼핑센터에서 카트를 끌면서 정처 없이 배회하는 좀비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오죠. 네. 저게 그러면 그냥 공부로 따라간 남편들 얘기인가요? 그래서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런 좀비와 같은 삶이 아닐까. 뭐 그런 의미를 이 감독이 이 좀비 영화에다가 계속 좀 반영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또 호응을 하니까 또 그런 걸 반영을 한 좀비 영화가 또 계속 나오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물이 지금은 어디까지 이제 나왔냐면 우리가 볼 때는 좀비인데 사실은 그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새로운 생명체다. 그들도 우리처럼 지성을 가지고 있고 소통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류의 탄생 같은 거를 좀 암시하는 게 요즘은 뭐 만화도 나와 있고 또 작품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원바디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죠. 좀비가 있는데 거기 좀비도 생각을 해요. 나는 뭐 하는 걸까? 나는 왜 사람을 물어뜯는 걸까? 그 정도 생각하다가 여기서 그 영화에서 이 좀비가 나중에 사랑을 하면 인간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은유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한 것도 많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한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예, 뭐 계속 나올 거예요. 꾸준히 나올 것이고 좀비물하고도 엮이고 또는 이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세상 종말의 원인으로서의 이런 바이러스 얘기도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영화의 역사도 나름 꽤 길어요. 다음 영화 또 어떤 영화입니까? 인간과 사이보그의 만남. 이 사이보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와 또 30년 후에 그 가상 세계를 다룬 영화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What's the plan? We don't run. You do not know what pain is yet. You will learn. 야, 블레이드 러너 이거 완전 클래식이죠. 예, 고전 중에 고전인데 속편이 2017년에 나왔으니까 정말 수십 년 만에 속편이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대표님 뭐 너무 잘 아시는 두 편의 영화죠? 예,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블레이드 러너 이제 1편에 해당되는 영화는 198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 딱 40년 된 거죠. 와, 40년 만에 예. 속편. 예.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와. 그리고 그 82년에 나온 1편 블레이드 러너도 이제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 원작 소설은 또 1968년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50년도 훨씬 더 됐고. 그래서 이 블레이드 러너 1편과 2017년에 개봉한 블레이드 러너 2049까지 해서 같은 세계관, 같은 설정인데 요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좋아요. 왜냐하면 사이보그 지금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레플리컨트라고 영화에서 소개할 때 복제인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이보그도 아니고 복제인간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쉽게 말해서 그냥 로봇입니다. 인조인간이에요.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인간하고 기계가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로보캅이 대표적인 사이보그 캐릭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인데 이 신체의 일부를 기계 몸이나 이런 걸로 대체한 경우 이거를 사이보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또는 뭐 생물체하고 기계하고 결합시킨 것도 사이보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제인간은 그 예전에 이제 그 스칼렛 요한슨 나왔던 뭐 아일랜드라는 SF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제인간은 인간의 그 줄기세포를 배아로 이제 배양을 계속 시켜가지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란성 쌍둥이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난 시기가 다른 일랑성 상태인 예, 거죠. 그러니까 네. 복제인간도 인간이에요. 로봇이 그렇죠. 아니죠. 네. 근데 블레이드 러너 영화 속 세계관에서는 이 인조인간들을 만들어낼 때 이 인조인간들을 레플리컨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레플리컨트라는 말이 뭐 레플리카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복제라고 하니까 인간을 복제했다. 그러니까 복제인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을 복제했다기보다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타입의 로봇 중에서도 겉보기에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인간하고 똑같은 경우를 이제 흔히 안드로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 러너 영화에 나오는 로봇들은 다 안드로이드인 거죠. 더군다나 부품도 생체 부품을 쓰니까 결국 로봇이나 AI하고 우리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이고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혹시 무슨 뭐 갈등이라든가 주종 관계 같은 것들이 변화하거나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보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블레이드 러너 1편에서부터 꾸준히 했던 얘기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이게 영화 속에서 이 레플리컨트 만드는 회사의 모토거든요. 이게 1편에서 나오는 그 가장 어떤 그 핵심 모티브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명을 니네 인간들처럼 좀 오래 살게 늘려달라.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2편 2049에서는 이제 한 단계 발전해서 이 인조 인간들끼리 이세를 낳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조립을 하는 건가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로봇이 사실은 무슨 기계 부품 이런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인공 생명체예요, 사실은. 네, 생체예요. 인간들처럼 유기체. 인공 생명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인공 생명체에서 이게 의식은 저절로 생긴다라는 설정이거든요. 네, 의식은 저절로 생기는 걸로 봐서 생식 세포도 그 안에서 생겼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생식 세포를 자기들 몸에 넣는 방법을 뭐 연구를 해서 배워서
넣었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면 가능하죠. 사실 인간의 의식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네. 모르고 그냥 인간의 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창궐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도록 뭔가 연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거기서 의식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첫 번째 편이 82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의 그 설정이 2019년이거든요. 2019년에는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정인데 지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참 못 미치죠. 한참 못 미치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82년 당시에는 2019년 그러면은 꽤 나름 좀 여유 있게 먼 미래라고 설정을 했을 텐데 네. 살아보니까 참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19년도 과거가 되어버렸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2049, 2049년이 되어도 이런 인조인간을 만드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생체로 뭔가 움직이는 로봇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어렵기도 하지만 이걸 인간형으로 만들어 딱히 어디다 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안드로이드나 로봇들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주여행 갈 때 사람 몸은 늙어서 죽으니까 안 죽는 데다 넣어갖고 가는 용도 말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빨리 만들 이유가 없네요, 별로 사실은. 근데 이런 건 서둘러서. 있어요. 커트 러셀이 주연을 했던 솔저라는 이제 SF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본 레거시였나? 본 아이덴티티. 본 시리즈 중에서 네. 레거시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이 강화 인간,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커트 러셀의 솔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군인에 특화된 육체와 정신과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시험관 아기, 유전자 맞춤 아기를 만들어낸다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블레이드 러너 1편에서도 보면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탈출한 안드로이드를 잡으러 다니는 해리슨 포드와 최후의 마지막 남은 인조인간 둘이 대결할 때 이 인조인간이 군인으로 특화되어 만들어진 안드로이드거든요. 그런 이은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여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이나 용도에 특화된 정교한 인간형 로봇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 윤리적인 문제로 인간은 쓸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럴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 생명체가 과연 인간만큼 그런 윤리적인 그 법칙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될 만큼 그런 하찮은 존재냐. 그렇죠. 이런 문제도 예.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 과학 실험 윤리, 사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술과는 별도로 사회적으로 아직은 좀 잘 용인이 안 되는 분위기, 예, 연구가 좀 그렇게 많이 안 진행이 되는. 그래서 인조인간을 만들 때는 안드로이드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좀 힘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겉보기에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로봇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누가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로봇인 줄 알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블레이드 러너에서 보면 거리에 그 대형 홀로그램 광고가 등장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것도 제 짐작에는 네. 홀로그램 광고를 만약에 전면 허용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또는 조망권, 조망권. 이런 것에 또 뭔가 저촉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도 소형으로 홀로그램 하는 거는 사실 이 휴대폰 가지고도 구현할 수 있는 게 아이들 과학 실험용으로 나온 키트도 있고 그런데 그거 규모만 키우면 블레이드 러너 2049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 대형 홀로그램도 저는 연출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생활에 지금 널리 쓰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가 관련 무슨 법규나 시행령 같은 것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직은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네. 그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네. 자,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그 복제 인간은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살기를 희망하죠. 그렇죠. 나중에는 그 인간들하고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게 상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화는 너무 많잖아요. 네, 영화는 많고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한 답은 모른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드 시리즈로 SF 팬들은 꽤 많이들 보신 유명한 작품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중에 이제 배틀스타 갈락티카라고 하는 영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인간들이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로봇들이 자기들끼리 진화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사회를 만들고 인간들하고 이제 뭐 우주에서 서로 막 쟁탈전을 벌이고 그런 설정인데 재밌는 게 보면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지성을 가지고 계속 진화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막 종교도 갖게 되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이제 막 서로 좀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막 서로 내부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이랑 똑같아지는. 그렇죠. 인간처럼 어느 수준 이상의 지능이나 지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설령 로봇 AI라 하더라도 결국 인간 같은 이런 지적인 생명체하고 비슷한 어떤 여러 사회적 양상을 띠게 되는 건 아닐까. 그 SF는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수준에서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이분이 천재라고 내가 옆에서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천재력이 옮아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 가능해요. 공유할 수 있고 데이터들을. 그럼 누구 하나가 뭔가 성과를 이뤘다면 그게 순식간에 공유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겠죠. SF 영화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야들을 다뤘고 그리고 뭐 약간의 그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웬만큼 나올 만큼 다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 이야기. 사랑. 예. 네. 저는 사람 이야기로 들었었는데. 예. 그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네, 아니요. 사람 이야기.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세월이 더 흐르면 과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더 변화하거나 진화를 하게 될까? 그리고 SF에서 옛날부터 많이들 묘사했던 것처럼 일종의 그 초능력자 내지는 뭐 슈퍼휴먼 같은 마블 유니버스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물리적으로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뭔가 더 지적이나 어떤 사고력이나 이런 면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혹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진화를 하게 될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동안에 어떠한 단계를 거치게 될까? 이건 또 뭐 트랜스 휴먼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런 인간 그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된 SF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다려지고 그런 미래 초인간들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일까? 그렇죠. 예, 그것도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돼요. 사실 전 또 SF 영화 같은 거 이제 옛날에 나온 거랑 쭉 보게 되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 나왔던 SF 역할들에서는요 외계인은 그냥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보게 되면 다 같이 공존하는 걸로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그리고 거기서 보면 외계인들 종도 굉장히 달라졌고 그들이 가족을 이루는 방법이나 나라를 구성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근데 최근의 가치가 공존과 다양성이기 때문에 대중만은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근데 가치가 좀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사람들이 꽉 막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불편할 때 좀 있거든요. 자, 영화가 주는 감동, 재미 속에 과학의 역할이 굉장히 컸네요. 이걸 하다 보니까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항상 이 시점에 그 노래 한 곡씩 들려드리는데 예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고를까 고민해 보다가 블레이드 러너 아까 얘기 나왔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2049 가운데서 OST 가운데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One for My Baby를 골랐습니다. 네, 이 곡은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전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원곡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시대적인 그 영화에 나온 배경하고는 굉장히 또 상반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살펴본 영화들, 이 안에 담긴 과학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인간이 중심이 아닌가, 사랑하고 인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아주 멋진 시간이었고요.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박사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SF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사실? 지금 네. 오늘 당장 가서 인터스텔라 다시 보려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I know the routine. Put another nickel in the machine. I feel kind of bad. Can't you make the music